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 32일 만으로 당분간 낮엔 한증막 더위, 밤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에선 전 현직 법무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국토위에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와 관련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33살 조선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선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 열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습니다. 사고 이후 수습 과정이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던 오송과 예천 참사를 겪으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극한 호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올 여름 장마가 오늘 드디어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다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하기에 당분간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나기가 아닙니다. 지난 장맛비 못지않은 이 호우특보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강한 비일 거라고 하거든요. 첫 소식 최돈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아침까지 이어졌던 장맛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맛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의 세력이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난 겁니다. 장마 시작 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올해 장마. 전국에 동시에 장맛비가 내린 전국 동시장마였는데 50년 기상관측사상 7번째였습니다. 통상 장마가 끝나는 시기가 제주는 7월 20일, 남부 24일, 중부 25일인 걸 감안하면 장마 종료 시점과 장마 기간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북엔 9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이는 평년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의 양이었습니다. 전국 누적 강수량도 640mm 정도로 역대 3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날, 강수 일수를 보면 매일 평균 30mm가 넘는 비가 내린 셈인데 이는 역대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폭염입니다. 한반도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고 한낮 폭염은 밤으로 이어져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상층에 남아있는 찬 공기로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거로 보이는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달 말까지 지역에 따라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국지성 강한 소나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어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국회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벼르고 있던 시간이죠. 그럼 진실에 조금은 가까워졌을까요? 시작부터 난타전이 벌어지며 정쟁만 오갔습니다. 행안부 장관 사례를 빗대 탄핵하시렵니까? 라는 말까지 나왔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손팻말을 내걸고 시작한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핵심 자료가 빠졌고 그나마 공개한 것도 편집, 조작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원 장관은 사태의 시작은 이해찬, 이재명 두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거짓 선동이라며 두 사람의 사과가 먼저라고 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이딴 태도 지적에는 다소 예민하게 맞받았습니다.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외압에 의한 노선 변경이라는 야당 주장에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왜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뭐 잘못됐니? 누가 과장에 어떻게 변경했니? 그 쓸데없는 어떤 그런 논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원 장관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야 정쟁만 이어지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새롭게 밝혀진 진실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정치적 공방 못지않게 기술적, 내용적 측면에서도 민주당과 국토부는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적의 노선이 또 무엇인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했거든요. 안병호 기자가 평행선을 달린 쟁점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혼자 백지화를 결정할 수 없고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용산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진짜로?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혼자 결정했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서면 예타안에 대한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이고 용역업체는 착수 50일 만에 강상명 종점이라는 대안 노선을 제시합니다. 야당은 국토부와 외부에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한 50일 만에 이런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부당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수행 업체에서 그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부터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국토부는 예타안보다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단순한 교통량 분석에 따른 추측일 뿐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안 비시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경제성 분석은 노선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다음에 하는 절차라며 업무와 실무를 모르는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안병호입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과 공방이 펼쳐졌다면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은 거죠. 대통령 장모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마주한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엽니다. 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급기야 반말하지 말라고 설전이 벌어집니다.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야당이 최 씨에 대한 수사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그 기소를 그 정부에서 했는데 그걸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법무부가 공판을 수행하고 있는 걸. 최강욱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야당은 또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도 공세를 폈는데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업을 보고 매입한 토지가 아니라 선대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라는 말씀을.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업 백지화 관련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 더운 날 불꽃 같은 공방을 벌였던 여야 이혁근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공방이 치열했던 국토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싸웠다던데 무슨 자료였습니까? 네, 같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을 알 수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잠시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장관이 지금 큰 소리 할 때입니까? 자료 조사도 뭐 차별해요? 큰 당 작은 당? 예, 빠진 부분들에서 죄송합니다. 심 의원님, 그런 차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푸십시오. 사과. 원 장관 아주 당황하기 눈에 보입니다. 국토교에서는 자료 제출뿐 아니라 번지수를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는데 무슨 번지수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지번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원 장관은 한 의원에게 번지수를 제시하며 어떤 땅인지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행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지번에 이거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원 장관은 한 의원이 본인의 지역 사무실 번지수를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한 의원의 지역 사무실은 행신동 1082번지가 아니라 1086번지입니다. 원 장관은 대한노선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애둘러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사무실 주소도 모르면서 날 보고 대통령 처가 땅 주소를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 뭐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토위원장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네, 민주당 소속의 김민기 위원장인데요.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며 몰아붙이자 여당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과거 수상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공정하게 잘 사회 본다고 해서 상도 받았어요. 참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법사위로 가보죠. 먼저 기사 보신 대로 전현직 법무장관이 충돌했습니다.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됐다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설전의 서막이 열린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이 고성이 오간 다른 상임위와 달리 조용했지만 하지만 갈등은 심했던 곳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과방위 회의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모두 불참한 건데요. 장 위원장은 2달 동안 과방위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장 대신 회견장을 택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 전담 기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다. 회의장 아니든 바뀌든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참 일을 맞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슈를 두고도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하지 못하게 한 장관이 막았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 검찰 수사 중에 자기들 의견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검찰청에 달려가 들어눕고 가족과 접촉해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건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된 민주당 인권위와 법률위 소속 의원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접견 불허 처분의 배경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 소속 민영배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이 회유와 강압 수사의 배후라며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오히려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맞섰습니다.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 임무죠. 법무부가 접견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접견은 말바꾸기의 통로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의 이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민주당은 자료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폭우 골프와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제명 얘기도 나왔었던 만큼 홍 지사 입장에선 그나마 선방했다고 봐야 할까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윤리위 결과가 방금 나왔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한 회의 끝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원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오늘 윤리 소명에 불참했고 대신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징계 절차는 홍 시장이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친 행위와 취재진의 질문에 주말에 골프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등 이런 발언 등이 국민 정서에 반하고 당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게시됐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강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MBN에 홍 시장을 출당해야 한다고 전했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사과를 했으니 수위를 좀 낮춰줄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초반에는 제명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윤리위원은 홍준표 시장이 열심히 사과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그제부터 수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가 나온 겁니다. 이로써 홍 시장은 일단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 당 윤리위원회 소명 절차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사흘째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갔죠.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 결과에 대해선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짤막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쳐 논란이 됐습니다. 홍 시장은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논란이 커지자 홍 시장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고 SNS에 관련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홍 시장은 사과와 함께 사흘간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소명 절차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입장문을 통해 홍 시장은 24일부터 시작된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33살 조선입니다. 조 씨는 예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며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작이 될까요?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0년생 33살 조선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현장 증거가 확보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에 내려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후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따랐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다.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 씨가 범행을 결심한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모레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상 공개에선 이례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CCTV에 찍힌 선명한 얼굴도 공개가 됐죠. 조선 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 불발됐지만 그간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이 심했던 만큼 이를 의식해 경찰 제안으로 신상공개위원회가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조 씨의 얼굴을 함께 공개한 겁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목구비가 담긴 얼굴 사진이 공개된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 강남 코인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5명과 과해 앱 살인 사건의 정유정에 이어 올해만 7번째 신상 공개입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증명사진과 함께 공개한 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속 조 씨의 얼굴입니다. 최근 정유정 등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이 사진과 크게 다르고 이조차 마스크 등으로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잇따르는 문제 제기에 보완책을 제안했고 신상공개위가 자체적으로 CCTV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구금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는 머그샷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행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글이 또 발견됐습니다. 아무 죄 없는 주민들은 계속되는 살해 예고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경찰은 신림동 인근에 아예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범행을 저질렀던 골목에 또 순찰차가 들어옵니다. 어젯밤 10시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차 11대를 동원해 약 4시간을 수색했습니다.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작성자 신원을 파악하는 등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을 20명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수했고 경찰은 인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틀간 신림동 인근 살해 예고글이 반복된 건데 모두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조 씨를 옹호하거나 남일 같다고 조롱한 데 따른 반발심으로 보입니다. 끔찍한 사건 뒤 반복되는 살해 예고에 신림동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데다가 또 공포심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 있는 지역,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경찰은 기동대 1개 제대와 형사들을 신림역 인근에 배치하는 등
특별 방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당초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던 피의자 조선 씨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회부 이혁재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는 걸까요? 진단 검사를 받겠다 않겠다를 반복했던 조 씨의 마음을 바꾼 건 끈질긴 설득이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요. 프로파일러 4명이 오늘 오전부터 조 씨의 심리 분석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 프로파일러들이 나서서 조 씨에게 입장을 이해할 것이니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사이코패스 검사는 종료됐는데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음주나 뭐 이런 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이코패스 결과는 영향을 줍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 검사와 형량은 상관이 없는데요. 전문가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말을 믿어도 될지 유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별로 관계가 없고 전자발찌나 보안 처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중에 즉 사이코패스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 씨의 심리적인 특이성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조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또 과거 행적들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는 평가 도구란 설명입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0점을 넘겼었는데 1,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금 조선 씨는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우울증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 씨가 우울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신병 치료 경력이 없는 게 이미 확인이 됐죠. 네. 만약 우울증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작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자술서도 썼다면서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유치장 자기 보관함에 넣어놨다고요? 예, 어제 조 씨가 자신이 쓴 자술서 종이를 들고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 제출을 안 한 건데요. 자술서를 쓸 시간을 달라 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밀어놓고는 정작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유치장 보관 물품에 자술서를 맡겼는데 이 물품은 압수 대상이 아니라 강제로 받아볼 수도 없었고요. 네. 이 자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술서의 신빙성 여부는 여전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조 씨의 휴대전화와 조 씨가 부순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범행 동기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포털 검색 기록을 회신받아 분석 중이고 내일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거 다 밝혀야 할 텐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애는 어쩌라고 덜컥 임신을 한단 말이냐. 요즘 이런 말 감히 못하죠. 그런데 교사에게 학부모는 합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교실의 민낯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당한 학습 지도를 하다가 민원과 법정 다툼에 시달리면서 선생님들은 피해자이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과 세 번째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고 간담회 일정은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16명은 악성 민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일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그걸로 되겠지라는 마음에 버텼거든요. 대면 인터뷰에 응했던 한 참석 교사는 학부모 항의가 불보듯 뻔하다며 익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이것을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시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엄청난 소진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옆에서 바라보시는 선생님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관계가 아니며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책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교사가 희생된 이후 너무 늦은 조치에 나섰다며 사과했습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등 3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특강을 하던 중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죠. 교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다 나온 말이라지만 그래도 요즘 시국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결국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지역 유치원 초등교사가 150여 명이 모인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별 강의 시간입니다.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교육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냅니다.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 때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범죄에 가능성이 있으면 교사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자퇴해라. 다소 과격한 표현의 말도 이어갑니다. 망치나 칼 가지고 상대방의 생리적 생명을 끊는 게 살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자랄 수 있는 새싹을 자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살인이고 완전 범죄에 가깝다. 윤 교육감의 발언이 교육계에 번지며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원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애당초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특강 과정에서 사례를 들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다.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일정 연수 과정에서 진정한 교사로서의 자세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건물 안에 들어가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죠.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를 정해놓고 온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공공기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적정 실내 온도라는 거 누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놓은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습하고 더운 요즘 더워서 안에 들어갔는데 어째 더 더운 경우가 많죠. 바로 정부가 적정 실내 온도 규정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이 적정 실내 온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당하진 않고 조금 더운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력 문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더 시원할 정도더라고요. 고객분들도 왜 이렇게 덥냐는 민원이 종종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긴 해요. 적정 온도가 처음 등장한 건 1980년 에너지 절약 대책 차원의 국무총리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 1996년엔 26도로 낮아졌다가 2010년 다시 28도로 올라갑니다. 오락가락하는 온도,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참고한 것 같다면서도 28도로 정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딱히 어느 과학적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가 가장 하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해외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이 더위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1980년 서울의 7월 한 달 평균 기온은 22.7도였지만 지난해엔 27.3도로 4도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자도 최근 10년 사이 3배가 넘게 늘었고요.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이나 통창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라 현행 온도에서 2에서 4도를 낮추는 것을 조언합니다. 사무실 환경도 달라졌고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바뀌었고 현재 28도는
글로벌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다소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더위가 더 길어지는 요즘, 적정 온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장마철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모기철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피해야 할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걸 아십니까?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합병증과 치사율도 높은데 백신은 또 없죠. 또 살충제와 모기향에도 잘 죽지 않는 이른바 좀비 모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기들은 한 계절에 3에서 7회 산란을 하고 한 번에 15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주 밀집 지역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무기가 큰 소리를 내며 소독약을 쏟아내자 반대편 하수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모기는 유충 때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충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무기로는 4만 마리 이상의 유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습하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모기 유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 장마가 끝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모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취약 지역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 휴가철 외국 여행까지 늘어나면서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가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감염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모기 지수가 8.4마리로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5.6마리에 비해 67%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열과 오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충제 저항성 때문에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도 잘 죽지 않는 이른바 좀비 모기까지 등장하면서 모기맥의 질병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새벽 남성 한 명이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선로에 뛰어들어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선로는 출입 불가 구역이었습니다. 해당 열차뿐 아니라 다른 KTX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죠.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 2대가 연달아 출동하고 곧이어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구로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사이 철로에서 승객 125명을 태운 경부선 KTX 열차가 선로에 무단 침입한 남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해당 열차도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해 사고 발생 2시간 10분 뒤인 7시 42분 재개됐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옮겨 탔고 해당 구간을 지나던 열차들이 선로를 조정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난 걸 알았어요. 해가 좀 쨍쨍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덥고 사람도 많고 좀 힘들었어요. 기차역에서도 출근길이 막히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10시 반 회의인데 5선까지 10시 반까지 도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약 없이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 여파로 열차들이 지연됐다고 안내하고 경찰은 남성이 선로에 침입하게 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이틀 전 7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영장 심사에 나온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를 집에서부터 미리 챙겨갔거든요.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70대 노년의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우발적으로 했지. 우발적.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 말다툼 해가지고 피해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미안하지. 지난 24일 오전 10시 반쯤 구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이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가슴을 찔리는 등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막 피 흘리는 거야. 내가 오기 전에 이게 다 변하더라고. 이 입술하고 이게 코렇게 이게 변화도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더라고. 이 씨는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하지만 경찰 생각은 다릅니다. 집에서 흉기를 미리 챙겨간 만큼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태어난 지 57일 된 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그 아버지가 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됐는데 오늘 그 구속 심사가 있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저도 억울합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이의 형,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던 아기도 숨진 터라 의심의 눈초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이 집에 사는 한 아기의 아버지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뇌출혈과 골절 등의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가수는 아기가 머리에 손상을 입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법정으로 가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이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아기의 어머니 역시 아기가 다리가 붓고 숨을 잘 못 쉬어 최근 일주일 동안 병원에 여러 번 데리고 갔다며 학대치사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목요일날 병원 갔다 왔는데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퇴원했고 일요일날 다리를 보니까 부어있어서 일요일에도 병원에 갔어요. 아기 아버지만 우선 입건한 경찰은 아기 어머니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긴급 출동했는데 허위 신고였습니다. 이런 거짓 신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4천 건을 넘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 수십 명이 움직여야 하니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지만 처벌은 사실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들 하는 건 아닐까요?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100층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경찰 특공대 15명과 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100층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그런 신고가 경찰이 먼저 출동한 거고 저희 소방 쪽으로 공동 출동 요청이 들어와서 이로 인해 타워 100층에서 행사를 하던 손님 3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 인력 80여 명이 1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압력밥솥 모양의 사제폭탄 추정 사진도 첨부됐는데 이로 인해 이날 오후 3시쯤 행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수색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판명났고 행사는 2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를 아직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기준으로 접수된 허위 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가 중대범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는 등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만큼 고의성이 있는 건 고의범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또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장난으로 건 전화 한 통이 정말 중요한 긴급 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지만 성수기를 맞은 남해안 해수욕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집중호우 때 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바다를 점령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만 430톤입니다. 휴가를 쓰레기와 함께하고픈 사람은 없을 테니만큼 휴가객의 발길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피서객들로 가득 차야 할 백사장이 텅 비었습니다. 눈만 뜨면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굴착기 기사는 온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작업을 한 5일째 하고 있는데 뭐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예,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뭐 이 정도 쌓입니다. 인근 유명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억수같이 쏟아부은 장맛비에 낙동강 하구댐에 수문을 열었는데 이때 온갖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거제 해안으로 떠밀려온 겁니다. 낙동강에서 쏟아진 쓰레기들인데요. 거제 지역 해수욕장에는 이 같은 쓰레기 430톤이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수를 노리는 인근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제트스키와 바나나 보트는 어제도 오늘도 정박 중입니다. 밖에도 뭐 나무 쪼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풀, 뭐 잡종 쓰레기들 다 떠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레저 활동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기에 투숙객으로 가득 차야 할 펜션에는 예약 문의조차 없습니다. 이 바닷가 앞에서 여름 양사인데 가격을 내려도 안 오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못해요. 싱싱한 생선을 수족관에 가득 넣어둔 횟집 사장은 오늘도 허탕을 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이 큰 식당에 30만 원 벌어서 되겠습니까? 큰일 났지요.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러면 있는 직원들 나가라 할 겁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거제시는 이번 집중호우 때 생긴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는 최근 폭우 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난데없는 2차 피해를 이렇게 크게 당할지 몰랐다며 기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천정부지를 치솟던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주식인데 100만 원을 돌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50만 원을 넘보고 있기도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결국 급락장이 올 거라고 경고했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계속 뛰어들었고 결국 슬픈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대표적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개장하자마자 치솟기 시작해 150만 원을 돌파하더니 순식간에 고꾸라집니다. 다른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흐름에 코스닥 지수도 순간 6% 넘게 하락하며 급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한 산업의 주가가 하루 사이 이 정도로 급변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과열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죠. 매물이 매물을 불러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이처럼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돼 거품이 꺼진다면 결국 손실을 떠안는 건 빚까지 내 몰빵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융자, 이른바 B2 잔고 금액은 25일 기준 20조 596억 원으로 3개월 만에 라더견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로 분류돼 최근 급등한 포스코 그룹주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4배 넘게 뛰었습니다. 대규모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에서 엑소더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유행을 따라 주식을 사는 이른바 밈 투자가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계열사를 167개까지 늘리며 각종 영역에 진출했던 카카오그룹이 실적 악화에 금감원 수사까지 각종 악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직원들까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재계서열 15위에 오른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1분기 현재 167개로 SK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지난해 10개 넘게 줄였지만 올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오히려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계열사 실적이 크게 떨어지며 올해 1분기 카카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고 2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은 실적 악화로 계열사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자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인 경영 회전문 인사 브라이언 사과하라. 카카오 노조는 잦은 근무제 변경도 문제 삼았습니다. 본사 근무자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5번 바뀌는 거거든요. 카카오 노조는 이번 1차 행동을 시작으로 피켓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단체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창업자의 개인 회사를 금산분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재에 시달리는 카카오 주가는 2021년 최고치 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또 갱단이 충돌해 31명이 숨졌습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 중도 퇴진과 국회 해산으로 전국이 불안한데 시장이 비살되고 이어 갱단까지 충돌하니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겠죠. 에콰도르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와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6개월만 더 하고 퇴진하기로 했는데 이 6개월도 참 순탄치가 않네요. 송정 기자입니다. 방패로 가린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무장경찰. 순식간에 문을 폭파하더니 교도소 안으로 급습합니다. 얼마 지나 머리에 손을 올린 수감자들이 줄줄이 나와 교도소 마당을 꽉 채웁니다. 현지 시간 25일 에콰도르 페니덴시아리아 델 리토롤 교도소에서 진압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 중 하나로 주말 사이 갱단의 충돌로 3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수색을 통해 압수된 자동소총과 권총, 총알 등은 교도소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앞서 에콰도르 서부 마나비주 만타에서 벌어진 시장의 총격 피살 사건에 이어 갱단 충돌까지 벌어지자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야간 통행 금지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No vamos a permitir por ningún motivo que los grupos delincuenciales organizados generen inseguridad, violencia y preocupación desde las cárceles o fuera de ellas. 무장한 경찰과 군인 2,700명 이상이 동원된 대대적인 작전이 성공하면서 리토랄 교도소를 포함해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6곳에 억류됐던 교도관 등 120명이 풀려났습니다. 교도소 밖에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수감자 친인척이 모여들었습니다. Mi esposo está allá adentro, solo queremos paz. Tenemos 3 días que no sabemos nada de ellos. 리토랄 교도소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갱단 간 총격전으로 1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일은 한반도에 포성이 멎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딱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려는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재건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2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울의 흙바닥에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schools like this. The war has deprived them of their buildings, so classes are held on the ground where the school once stood.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에도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미군이 제공하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부터 챙겨갔습니다. 급식소에서 우유죽을 받아 먹는 피란민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입 가득 미소가 퍼집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들도 벽돌을 서너 개씩 나르면서 재건을 돕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발굴한 24개 미군 촬영 기록 영상에는 소규모 지역사회 재건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미군의 촬영 의도는 아무래도 미군이 원조를 시혜적으로 베푸는 그런 장면들을 포착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의도와 달리 한국인들의 전후 재건에 대한 마음이랄까, 능동적으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1960년대엔 흑백 영상이 컬러로 바뀌며 이가 덜 자랐지만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아직 소달구지가 다니는 서울의 도로와 네온 사인 문구 등
일상의 모습은 물론이고 지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상 다수가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기록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보존고에 이렇게 필름 형태로 보존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기록 영화는 데이터 파일 형태로 해서 한 달간 기획전으로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나무를 심자는 Plant Our Planet의 앞글자만 딴 건데 이 메타버스에 타면 원하는 국가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모레 처음 공개되는 콘서트 그 현장에 조경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이 우리 정부의 숲 조성 메시지 전파를 위해 뭉쳤습니다. 환경 문제와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잦은 가뭄과 산불 그리고 개발 행위 때문에 숲이 사라지다 보니까 황폐화된 토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운데요. 팝 메타버스에 올라타면 원하는 국가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심는 나무가 현실에 심어진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지난 4월 발대식 이후 8천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참여해 경기 파주와 몽골,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 4천여 그루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저희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세계 시민과 함께 가는 글로벌 파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팝 콘서트는 외교부 유튜브 코리아즈와 MBN을 통해 방송됩니다. MBN은 작년 엔드바이러스 콘서트에 이어 올해도 외교부 글로벌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만덕처럼 쓴다. 이 제주 속담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입니다. 요즘 말로 기부왕이었던 그는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현재 가치로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털어 공물을 사들였고 이를 관가로 보내 구호곡으로 쓰게 했죠.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면서요. 그런데 만약 만덕에게 되레 구호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민을 위해 기부하겠다는데 국가가 그걸 중간에 떼어먹는 셈? 또 기부 의지까지 없애지는 않았을까요? 얼마 전 부산에서 선친의 뜻에 따라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던 유족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먼저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거든요. 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데 별개로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은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다가 후손들이 상속세 9억 원, 증여세 18억 원, 총 27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의 창업주 고 황필상 박사는 180억 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수백 명의 장학금을 지원했건만 그에게 돌아온 건 140억 원이 넘는 증여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도 이어집니다. 오죽하면 황 박사가 이 나라에 기부하는 걸 무효화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미국은 기부액의 60%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프랑스는 기부금의 66%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영국은 레거시 10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등의 혜택을 주죠. 신분을 감추고 10년째 기부를 하는 천사. 이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 쓰라고 재산을 쾌척하는 이들을 기부천사라 부릅니다. 기부에 신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붙은 건 기부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숭고한 일임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런 기부천사의 날개를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꺾다니요. 기부 결정은 개인이 할 일이지만 기부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부 목 아닙니까?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기부천사 가로막는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한 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당장 오늘 밤사이 서울과 강릉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푹푹 찌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오늘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되면서 광주와 세종에는 폭염경보로 한 차례 격상됐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내립니다. 양은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하늘이 잠잠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는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이 35도까지 올라서 더 무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